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머슴과 혼이 난 관상 잘 보는 처녀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머슴과 혼이 난 처녀. 조선시대 광해군 때 한양에 이기축이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이기축은 효령 대군의 8세 손으로 어린 시절에는 무척 불행하였지요. 몹시 가난하였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기축은 자신을 돌봐줄 가족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무술을 배웠답니다. 그는 청년이 되어서도 불행이 끊이지 않았지요. 장가를 들어 아내를 얻었지만 아내가 곧 중한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자식도 없이 홀몸이 된 그는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세월을 보냈답니다. 이기축이 충청도에서 머슴살이를 할 때의 일입니다. 집 주인은 김씨 성을 가진 양반이었지요. 이기축은 머슴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인의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힘이 좋아 몇 사람분의 일을 하는 데다 꾀를 부리지 않고 성실하였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머슴 하나는 잘 얻었소. 아무리 찾아봐도 이서방 같은 사람은 구하지 못할 것이오. 맞아요. 이서방이 몇 사람 몫을 하니 머슴을 더 얻지 않아도 되잖아요. 주인 부부는 머슴에 대해 말하며 마주보고 웃었답니다. 그들에게는 예쁘고 착한 딸이 하나 있었지요. 어느새 시집갈 나이가 되어 신랑감을 찾고 있는데 어느 날 딸이 부모에게 말했답니다. 전 이서방과 혼인하겠어요. 허락해 주세요. 뭐라고? 네가 제정신이야? 좋은 혼처를 구하고 있는데 머슴과 혼인을 하겠다고? 이서방이 총각도 아니고 아내를 저 세상에 보낸 사람인데 네가 그걸 모르고 하는 소리야? 알아요. 그래도 저는 이서방과 혼인하겠어요. 우리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혼인은 허락할 수 없다. 딸은 부모가 반대해도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화가 난 부모는 딸을 집에서 내쫓아 버렸답니다. 그러나 딸은 집에서 나와 이기축과 부부가 되었지요. 두 사람은 한양으로 올라가 주막을 차렸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술과 밥을 팔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막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답니다. 선조 임금의 손자인 능양군과 이귀, 김유, 이괄 등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지요. 이들은 포악한 정치를 하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능양군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었답니다. 이기축의 아내는 손님들에게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술과 맛있는 안주를 내놓았답니다. 그리고 은잔에 술을 가득 채워 능양군에게 바쳤지요. 그뿐만 아니라 술 자리를 끝낸 그들이 술값을 내려고 하자 이기축의 아내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능양군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인 여자가 술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여러 주막을 다녀보았지만
처음 온 손님에게 술값을 받지 않은 주막은 처음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이기축의 아내가 맹자책을 내놓으며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급히 다녀오실 때가 있어요. 어제 우리 주막에 온 손님 가운데 제가 은잔에 술을 따라드린 분을 기억하시지요? 그분을 찾아가서 그를 배우러 왔다고 말하고 이 책의 다음 대목을 펼쳐 보이십시오. 그리고 이 대목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달라고 청하십시오. 그분은 누가 이런 일을 시키느냐 물으실 테고 아내가 시켜서 왔다고만 대답하십시오. 이기축은 아내가 펼쳐 보이는 책의 한 대목을 보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나도 그날 처음 뵌 분인데 어디 사는 줄 알고 찾아가겠소. 걱정 마세요. 그분의 집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직골에서 제일 큰 기와집입니다. 주인 나리를 만나러 왔다고 하면 당신을 쫓으려 할 테지요. 그때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버티십시오. 그렇게 소란을 피우면 그분이 나와서 들어오라 하실 것입니다. 이기축은 책을 받아들고 집을 나섰어요. 곧바로 사직골에서 제일 큰 기와집을 찾아갔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들이 나왔고 아내가 말한 대로 그들은 그를 집 안으로 들이려 하지 않았지요. 이 기축이 하인들과 옥신각신하며 실랑이를 벌이자 능양군이 집 안에서 나왔답니다. 능양군은 그를 배우러 왔다는 말에 이 기축을 사랑방으로 불러들였어요. 이 대목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능양군은 이기축이 펼친 맹자의 한 대목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답니다. 탕왕이 거를 쫓아내고 주무왕이 줄을 쳤다는 대목이었던 것이지요. 능양군은 탐색하듯 이기축을 한참 쏘아보다가 입을 열었답니다. 누가 자네에게 이런 일을 시키던가? 제 아내입니다. 알겠네. 그만 물러가도록 하게. 이기축을 돌려보낸 능양군은 온종일 생각에 잠겼지요. 혹시 그 여자가 우리 거사를 눈치챈 게 아닐까? 능양군은 저녁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찾아오자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였지요.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습니다. 당장 가서 해치워 버리지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능양군과 함께 주막으로 쳐들어갔답니다. 하지만 이기축의 아내는 이들이 찾아올 줄 알았다는 듯 정중히 맞이하였지요. 어서 오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드릴 말씀이 있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비록 주막을 하고 있지만 천한 신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서방님은 무술이 뛰어나고 힘이 천하장사이지요. 여러분들의 거사에 끼워 주신다면 적으나마 보탬이 될 줄로 아뢰옵니다.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이기축의 아내를 보았답니다. 우리밖에 모르는 거사 비밀을 이 여자가 어찌 알았지? 알고 있는 이상 살려둘 수는 없어. 능양군의 무리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 능양군이 입을 열었답니다. 자네가 우리 거사를 어떻게 알았는가?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어떤 도사에게 여러 가지 술수를 배웠답니다. 제가 관상을 볼 줄 아는데 나리께서는 임금이 되실 상이에요. 고향에 살 때 제가 부모님의 뜻을 어기고 집에서 뛰쳐나와 머슴의 아내가 된 것도 이분이 나중에 귀하게 될 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날을 내다보고 이곳에 주막을 차려 때를 기다려왔던 것이지요. 이리하여 이기축은 아내 덕분에 반정 세력에 끼게 되었답니다. 반정 세력은 그 뒤에도 여러 번 주막에 모여 거사를 모의하였지요.
드디어 거사일이 되었답니다. 이기축은 선봉장이 되어 군대를 이끌고 고향 양주 방면으로 통하는 창의 문을 부수고 도성 안으로 쳐들어갔답니다. 그리하여 광해군을 몰아내고 반정에 성공을 하였지요. 이기축, 이귀, 김류, 이괄 등은 정자 아래로 흐르는 모래내 맑은 물에 피 묻은 칼을 씻었답니다. 그리하여 이곳을 새검정이라 부르게 되었지요. 욕심쟁이를 혼내준 금부엉이. 옛날 어느 아담한 마을에 강자성이라는 욕심 많고 인색하기 짝이 없는 부자가 살았답니다. 강 부자는 어떻게 하면 백만금을 모아서 온 고을을 쥐고 흔들까 하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러나 자기 마음처럼 돈이 쉽게 모이지 않았답니다. 강 부자는 재산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할아버지의 무덤을 잘못 쓴 탓이라며 늘 투덜거렸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한 강 부자는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자기 땅을 딛고 다닌 값을 받아내는 일까지 벌였답니다. 강 부자는 돈을 내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두들겨 패곤하였지요. 어느 해 무더운 여름날 어떤 나그네가 땀을 흘리며 길을 가다가 강 부자 집 앞에 서 있는 돌배나무 밑에서 잠시 쉬고 있었답니다. 나그네는 건넌마을 상가에 가서 외자리를 보아주고 오던 풍수였지요. 그때 밖으로 나오던 강 부자가 나그네를 보았지요. 강 부자는 큰 변이 난 듯 호통치며 떠들어댔답니다. 어떤 녀석이 버릇없이 남의 집 앞에 버젓이 서 있는 것이야. 당장 땅 밟은 값을 내고 물러가지 못할까? 뜻밖의 욕을 먹은 풍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대들었어요. 내 나이 환갑이 넘어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안 다닌 곳이 없이 두루 돌아다녔건만 너 같은 놈은 보다 처음이다. 강 부자는 다짜고짜 노인을 끌어다가 된통 매를 때렸지요. 그러고도 성이 차지 않아 골방 속에 가두기까지 하였답니다. 그 뒤 며칠이 지난 날이었어요. 강 부자는 이 노인이 이름난 풍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강 부자는 늘 조상의 맷자리를 잘못 잡아 백만금을 얻지 못한다고 투덜대던 차라 때를 놓치고 싶지 않았지요. 뻔뻔스러운 강 부자는 풍수를 불러 앉히고 말했답니다. 이봐, 내일까지 맷자리를 하나 잘 골라준다면 당장 풀어주겠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당에 섰던 값으로 돈 100냥을 가져와야 해. 이 말을 들은 풍수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기꺼이 대답을 하였어요.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좋은 맷자리를 골라주리다. 이 집안이 아주 흥성하고 대대손손 모두 높은 벼슬 자리에 올라 잘 살게 될 훌륭한 맷자리가 하나 있긴 있소이다. 그래? 어디에 그런 좋은 맷자리가 있더냐? 어서 말하거라. 풍수는 일부러 늑장을 부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곳으로 오면서 두루 살펴보노라니 신통한 맷자리가 하나 있기에 마음 어진 분을 만나면 대주리라 생각했소이다. 그 말에 더욱 안달이 난 강부자는 풍수의 손을 덥석 잡으며 어서 알려달라고 말했지요. 맷자리는 바로 이 뒷 골짜기에 있는 늪이 올시다. 뭐? 늪? 좋은 맷자리는 반드시 양지 바르고 아늑한 산 길석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강부자는 늪이라는 말에 두 눈이 사발만해졌답니다. 놀라지 마시오. 그 늪의 물을 말리고
할아버지를 옮겨 묻으면 당신은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르고 100만 금을 얻어 세상에 으뜸 가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평소의 말을 들은 강 부자는 그런 허무맹랑한 말이 어디 있냐고 대들었어요. 그러나 풍수는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답니다. 몇 자리로 쓰기 힘든 곳이니 그런 좋은 자리가 아직까지 남아있지요. 정 싫으면 그만두시오. 강 부자는 그제야 입이 벌어졌답니다. 아니, 그저 그렇단 말이네. 강 부자는 풍수에게 돈을 넉넉히 주어 보냈지요. 그 다음 날부터 동네에서는 큰 일이 벌어졌답니다. 어린 아이부터 늙은 할아버지까지 모두 강 부자 때문에 끌려 나와 늪의 물을 퍼내기 시작하였지요. 쉬지 않고 물을 퍼내도 물은 줄어들지 않았답니다. 강 부자는 늪가에 지켜 앉아서 물을 푸는 사람들을 조금도 쉬지 못하게 하였어요. 며칠을 계속 퍼내어 물이 거의 줄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늪 밑에서 눈이 부시도록 금빛을 뿌리는 금 부엉새 한 마리가 푸드덕 날아오르더니 앞산 언덕에 가서 두 다리를 쭉 펴고 앉았답니다. 그것을 본 강 부자는 자기 집안에 엄청난 운이 튼다고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금 부엉새가 앉았던 앞산 위로 시꺼먼 먹구름이 몰려들며 그 주변의 산들이 요란스럽게 윙윙 울부짖었답니다. 얼마 뒤 주먹 같은 빗방울이 쏟아지더니 잠깐 사이에 큰 물이 났답니다. 골짜기마다 물이 차 넘치며 흙탕물이 모여들어 큰 강을 이루었지요. 물을 푸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답니다. 이놈들 어서 물을 푸지 못할까? 강 부자가 펄펄 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마을 사람들은 물을 피해 모두 언덕으로 올랐답니다. 100만 금이 물에 떠내려 가는 것 같아 안달이 난 강 부자는 할 수 없이 자기 혼자 물을 퍼내기 시작하였어요. 바로 그때 하늘 땅을 뒤흔드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마을 옆에 우뚝 솟아있던 산이 절반으로 쭉 하고 갈라져 버렸답니다. 그러자 세찬 강물이 갈라진 사이로 빠져나오면서 강 부자네 집을 사정없이 쓸어버렸지요. 강 부자와 그 집 식구들은 모두 강물에 떠내려가고 말았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줘! 강 부자는 물에 떠내려가면서 목이 터지게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도 건져주지 않았지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이곳 사람들은 늪에서 나온 금 부엉새가 앉았던 언덕을 금 부엉제라고 하였답니다. 꽤 많은 아전과 사또, 옛날 한 사또가 있었는데 임기가 차서 서울로 올라가야만 하였지요. 그러나 관아에 빌린 돈도 아직 갚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서울에 올라갈 여비조차 없어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었지요. 그때 한 아전이 나서며 말하였어요. 사또, 제가 사또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살림을 넉넉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따르시겠는지요? 네 말이 이치에 맞는다면 내가 어찌 따르지 않겠느냐? 요 근처에 사는 좌수는 부자이지요. 그러니 오늘 밤에 그 집에 한번 갔다 오면 천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능멸하는 것이야? 사또가 되어 어찌 도둑질을 한단 말이야? 사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관아의 빚은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신 뒤 가족들과 살아갈 방법이 있으신지요? 사또는 한참 생각하다가
결국 아전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답니다. 그날 밤 사또는 아전과 함께 좌수의 집으로 갔지요. 두 사람이 담을 넘자 창고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창고에는 돈뿐만이 아니라 술도 잔뜩 있었지요. 사또, 이렇게 좋은 술이 많이 있으니 한 잔씩 마십시다. 사또는 아전이 권하는 술을 마셨어요. 몇 잔을 마시자 아전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답니다. 사또가 말릴 틈도 없었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왔답니다. 창고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을 끌어내거라. 좌수는 하인들을 시켜 창고의 도둑을 잡아오게 하였지요. 그 사이 아전은 혼자 달아나 버렸답니다. 결국 창고에 혼자 남게 된 사또만 잡히고 말았지요. 그러나 밤이 너무 늦어 좌수는 사또를 가죽 부대에 넣고 날이 밝으면 관아에 고발하기로 하였답니다. 잠시 후 혼자 달아났던 아전은 어수선한 틈을 타서 좌수의 집 한쪽에 있는 사당에 불을 질렀지요. 하인들은 모두 불을 끄려고 사당으로 몰려갔답니다. 그 사이 아전은 다시 창고로 돌아와 부대에 담긴 사또를 꺼내고 대신 좌수의 아버지를 그 속에 집어넣었지요. 좌수의 아버지는 99살로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노인이었답니다. 관아로 돌아온 사또는 화를 내며 아전에게 말했어요. 네가 감히 나를 속여 좌수의 집에 들어가게 하더니 집에 들어가서는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 사람들을 불러내고 사람들이 오자 나만 남겨두고 혼자서 도망을 가겠다. 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사또, 이것은 모두 제 꾀입니다. 사또께서는 가죽 부대에서 나왔고 그 가죽 부대에는 좌수의 아비를 넣어 두었지요. 내일 좌수는 분명히 그 가죽 부대에 누가 들어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관가에 와서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또는 가죽 부대에서 나온 좌수의 아비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아비를 부대에 넣은 죄를 좌수에게 물으십시오. 그러면 좋게 천금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좌수는 정말로 관아에 와서 고소를 하였지요. 사또가 하인들을 시켜 가죽 부대를 풀게 하였답니다. 가죽 부대에는 좌수의 아버지가 들어있었지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좌수의 아버지는 기지개를 켜며 가죽 부대에서 나왔답니다. 좌수는 놀라 급히 뜰로 내려가 엎드려 말하였어요. 이분은 제 아버님입니다. 아마도 하인들이 범인을 잘못 잡았나 봅니다. 사또는 큰 소리로 꾸짖었답니다. 네 부려는 이 마을에서도 소문이 났다고 들었다.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감히 지 아비를 가죽 부대에 담아 죄를 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야? 네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야. 사또는 좌수에게 곤장을 치고 옥에 가두도록 하였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좌수는 옥에 갇혀 울기만 할 뿐이었어요. 이때 아전이 옥으로 찾아갔답니다. 좌수는 아전에게 말했지요. 당신은 사또와 친하게 지내지 않소.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 여기에서 나를 나가게 해준다면 수천 양을 주고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겠소. 아전은 못 이기는 척하며 좌수에게서 2,000양이나 되는 돈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 돈을 사또에게 주었어요. 돈을 받은 사또는 못 이기는 척하며 좌수를 풀어주었답니다. 얼마 뒤 새로운 사또가 왔지요. 그러자 돈을 받은 사또는 걱정이 되었답니다.
만약 저 아전을 살려둔다면 내가 한 일이 드러나고 말겠지. 새로운 사또에게 저놈을 죽이라고 해야겠다. 그러고는 새로운 사또에게 몰래 말하였어요. 내가 이 고을에 있다 보니 저 아전이 매우 간사하더군요. 당신이 저놈을 죽여야 당신도 편안하고 이 고을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사또는 서울로 떠났답니다. 새로운 사또는 그의 말만 믿고 부임한 다음날 바로 아전을 불렀어요. 그러고는 아무 이유 없이 아전을 죽이려고 하였지요. 나는 새로운 사또에게 죄 지은 것이 없어. 그런데 사또가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은 전 사또가 예전 일이 탈로 날까봐 꾸민 일이 분명하다. 아전은 배신감을 느끼면서 멍하니 새로운 사또를 바라보았답니다. 사또를 바라보던 아전은 사또의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아전은 꾀를 내어 말했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예전 사또님의 보이지 않는 눈을 고쳐준 죄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게 되니 원통하옵니다. 네가 무슨 의술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눈을 고친단 말이냐? 제가 떠돌아다닐 때에 우연히 신통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만나 의술을 전수받았지요. 그 이후 제 손을 거치면 눈이 낫지 않는 사람이 없게 되었답니다. 사또는 뜰 아래로 내려와 묶었던 밧줄을 풀어주며 아전에게 귓속말을 하였지요. 예전 사또는 참으로 인정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어찌하여 너를 죽이려 했던고? 그나저나 내 눈도 고칠 수 있겠느냐? 아전은 오랫동안 생각하는 척하다 말했답니다. 이 증세는 고치기가 쉽습니다. 오늘 밤에 사또께서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신기한 의술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사또는 매우 기뻐하며 아전을 풀어주었어요. 이윽고 밤이 되자 사또는 아전의 집으로 찾아갔답니다. 이제 네 신기한 의술을 시험해 보거라. 아전은 밖으로 나가더니 조금 있다가 누런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왔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신기한 의술이옵니다. 사또께서 이 송아지와 하룻밤을 보내신다면 눈이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사또는 어이가 없어 돌아가려고 몸을 일으켰어요. 그러자 아전은 웃으며 말하였지요. 예전 사또가 저를 죽이려고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지요. 이런 부끄러운 일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눈이 낫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또는 송아지와 하룻밤을 지내기로 결정하였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송아지만 바라보고 있자니 괜찮은 눈까지 멀어지는 것만 같았답니다. 날이 밝자 사또가 관아로 돌아왔지요. 그때 아전이 아침 인사를 하겠다고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아전이 알록달록한 끈으로 송아지의 코를 메고 붉은 치마를 소에게 입혀 관아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지요. 여봐라, 빨리 문을 열거라. 어제 새로 결혼한 마님께서 들어가신다. 모든 사람들이 깔깔대며 웃었답니다. 사또는 부끄러워 관아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다가 밤이 깊어지자 몰래 서울로 도망을 갔지요. 새 장수와 할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오래된 대장간이 있었지요. 이 대장간에서 일하는 할아버지는
아주 이름난 대장장이였답니다. 평생을 온갖 연장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칼, 창 등 무기도 수없이 만들었지요. 대장장이 할아버지가 만든 무기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보다 질이 좋았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은 대장장이 할아버지가 만든 무기를 들고 싸우기를 원하였지요. 할아버지는 이들을 위해 칼과 창을 많이 만들어 주었답니다. 대장장이 할아버지에게는 평생 공들여 만든 보검이 있었어요. 이 보검은 손에 쥐기만 하면 저절로 소리를 내고 눈부신 빛을 내뿜었답니다.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외적들도 이 보검 앞에서는 맥을 못 추었지요. 보검이 내는 소리에 온몸이 떨려 옴짝달싹을 못하고 보검이 내뿜는 푸른 빛에 눈도 뜨지 못하였답니다. 이 보검만 있으면 누구나 전쟁터에 나가 외적을 물리칠 수 있었지요.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외적이 쳐들어왔다고 하면 젊은 장수에게 보검을 내주었어요. 그러면 장수는 보검을 들고 나가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공으로 높은 벼슬을 얻었답니다. 이렇게 되자 젊은 장수들은 너도 나도 대장장이 할아버지가 만든 보검을 얻어 전쟁터에 나가기를 원하였어요.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리면 보검을 얻으려고 할아버지 대장간으로 몰려왔답니다. 어느 가을날 금빛 갑옷을 입은 장수가 말을 타고 대장간을 찾아왔어요.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덩치가 큰 젊은이였답니다. 할아버지, 못된 왜구들이 우리나라 바닷가로 쳐들어와 약탈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제게 보검을 주십시오. 다부진 장수는 중부 지방에서 온 최장수였답니다. 잘 오셨소. 왜적을 모두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시오. 그 다음에는 은빛 갑옷을 입은 장수가 할아버지 대장간에 도착하였지요. 키가 아주 크고 번개처럼 빠른 젊은이였답니다. 할아버지, 왜구들을 한 놈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제게 보검을 주십시오. 이 장수는 남쪽 지방에서 온 나장수였답니다.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나장수도 반겼지요. 잘 오셨소. 그대의 말만 들어도 든든하오. 대장장이 할아버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의 장수가 대장간에 들이닥쳤답니다. 덩치도 작고 키도 보통이었지만 눈빛이 살아있는 젊은이였지요. 할아버지, 왜구들이 다시는 우리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 제게 보검을 주십시오. 갑옷 대신 배옷을 입고 무명 머리띠를 두른 이 소박한 장수는 북쪽 두메 산골에서 온 박장수였답니다.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박장수도 반겼지요. 제발 왜구들이 우리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해주시오.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자기 앞에 서 있는 새 장수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이를 어쩐다. 다들 훌륭한데 보검은 하나뿐이니?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어요. 여기 모인 사람은 셋인데 보검은 하나뿐이요. 시합을 하여 이긴 장수에게 보검을 맡기도록 하겠소. 대장장이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새 장수는 이튿날 말을 타고 고갯마루에 모였답니다. 보검을 맡길 장수를 뽑는다는 소문에 그 주변에 많은 구경꾼들이 몰려와 있었지요.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새 장수에게 화살을 하나씩 나누어 주며 말했답니다. 이 화살로 짐승을 잡아오시오. 새 장수는 숲속으로 흩어졌지요. 잠시 뒤 최장수가 말에 멧돼지 한 마리를 싣고 나타났습니다. 구경꾼들은 멧돼지를 보고 한마디씩 하였지요. 사냥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내가 보기엔 저 장수가 보검을 차지하겠어. 이에 뒤질세라 나장수가 큰 곰 한 마리를 잡아왔답니다. 화살한 대로 어떻게 큰 곰을 잡았지? 저 정도 실력이라면 보검의 주인이 되겠어.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두 장수가 잡아온 짐승들을 살펴보고 최장수와 나장수에게 똑같이 물었답니다. 내가 준 화살로 이 짐승을 잡았소? 최장수와 나장수는 똑같이 대답을 하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박장수였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사냥을 못하였는지 빈손이었어요. 저 장수는 산토끼 한 마리도 못 잡았나 봐. 저 장수는 보검을 받기 힘들겠어. 구경꾼들은 박장수를 측은하다는 듯 바라보았지요. 이윽고 대장장이 할아버지가 새 장수를 불러 모아 부싯돌을 나누어 주며 말했답니다. 한 가지 시합을 더 하겠소. 봉우리를 하나씩 맡아 꼭대기에 뛰어올라 불을 피워 올리는 것이요. 반드시 지금 나누어준 부싯돌로 불을 지펴야 하오. 최장수는 왼쪽 봉우리, 나장수는 가운데 봉우리, 박장수는 오른쪽 봉우리를 맡았답니다. 대장장이 할아버지가 신호를 보내자 새 장수는 자기가 맡은 봉우리를 향해 말을 달렸지요. 이 시합은 누가 먼저 봉우리에 올라 불을 피워 올리는지 겨루는 것이었어요. 잠시 뒤 나장수가 맡은 가운데 봉우리에서 불길이 치솟았답니다. 구경꾼들은 불길을 보고 환호성을 올렸지요. 최장수도 나장수에 뒤지지 않았답니다. 간발의 차이로 왼쪽 봉우리에도 불길이 치솟았어요. 그러나 오른쪽 봉우리에서는 불길이 치솟지 않았답니다. 나장수와 최장수가 의기양양하게 말을 타고 돌아올 때까지도 여전히 그대로였지요.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두 장수에게 물었답니다. 나장수, 최장수, 내가 준 부싯돌로 불을 지폈소? 두 장수가 동시에 대답하였지요. 예, 물론이지요. 박장수가 돌아온 것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였답니다.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새 장수를 모아놓고 말하였어요. 그럼 이제부터 보검을 받을 장수를 발표하겠소. 그는 바로 박장수요. 구경꾼들은 모두 어리둥절해 했답니다. 할아버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박장수는 사냥도 못하고 불도 피워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구경꾼들이 일제히 항의하자 대장장이 할아버지는 미소 띤 얼굴로 말하였어요. 나는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잘 싸우리라 믿고 있소.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일부러 화살에 가짜 활촉을 꽂고 부싯돌도 불을 피우지 못하는 막도를 준비하였지요. 이 두 가지 시합으로 누가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인지 밝혀지지 않았소. 대장장이 할아버지의 말에 최장수와 나장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장장이 할아버지의 보검은 박장수가 차지하게 되었답니다. 수양과 매월. 옛날 우리나라의 벼루,
먹의 산지로는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황해도 해주의 수양 매월이 가장 으뜸이었답니다. 중앙의 한 고관이 황해 감사가 되어 수양 매월을 먹상저로 놓고 쓰면서도 누가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하였지요. 글 공부를 하는 감사의 조카가 있었는데 벗들이 모여 앉기만 하면 먹이 탐이 나서 그대의 삼촌이 황해 감사이니 수양 매월이나 좀 얻어오게 하였답니다. 성화에 못 이겨 황해도로 삼촌을 찾아가 수양 매월 먹을 좀 달라고 하였으나 감사는 여전히 없다는 것이었어요. 여러 날을 기회를 엿보다가 삼촌이 없는 틈을 타서 숙모에게 말했지요. 숙부께서 황해 감사가 되신 뒤로 기생에게 빠져 하나는 수양이란 기생이요, 하나는 매월입니다. 돌아가시게 되면 그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니 못내 아쉬워 먹의 표면에 도장까지 찍어 놓고 두고두고 그리운 마음을 달래시려는 것입니다. 숙모님께서는 그것을 아직 모르셨습니까? 만약 저희 말을 믿지 못하시겠거든 시험 삼아 먹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제야 언젠가 남편이 먹상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을 잘 간수하라던 기억이 났답니다. 장롱을 열고 먹상자를 꺼내보니 먹마다 수양 매월이 박혀 있었지요. 그제야 투기가 치밀어 내가 이 원수 덩어리를 무엇하러 고이고이 간직해 두었던고? 이렇게 말하며 상자째 마당으로 집어 던졌지요. 그러니 앞 마당엔 먹이 온통 널려 있었답니다. 이것을 본 조카는 이 먹이 숙모님께는 원수 덩이오나 저에겐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고 주섬주섬 주워 담아 그 길로 상경해 버렸지요. 늦게서야 돌아온 감사는 화가 잔뜩 나 있는 부인을 보고 말했어요. 무엇 때문에 화가 그리 났소? 내가 늦게 왔다고 그러오? 이렇게 묻자 부인은 얼굴을 획 돌리면서 말하였어요. 수양이 매월인년의 분냄새를 맡느라 이렇게 늦으셨소? 부인, 무슨 말이오? 똑똑히 말해보시오. 그렇게도 사랑하는 기생이람 손바닥에 새기시지 왜 먹에다 새기셨소? 그제서야 감사가 눈치를 채고 먹을 어떻게 했는가 물으니 부인은 아직도 노기를 띠고 마당에 버렸더니 조카가 주워갔소 하는 것이었어요. 몇 개를 아끼다가 통째로 빼앗기고 난 감사는 못내 아쉬워하면서 부인을 나무랐어요. 황해 해주시에 제사 지내던 산이 수양이요. 그 산의 매월로 먹이름을 삼은 지가 이미 오래인데 부인은 그것을 기생 이름으로 알고 이처럼 화를 내니 내 마음이 좋지 않소. 친구의 친구. 옛날 어느 마을에 유씨성을 가진 진사가 살았는데 집이 아주 가난하였어요. 어느 해 여름에는 흉년까지 들어 그야말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되었답니다. 유진사는 배고픔을 참으며 사랑방에 누워 있었답니다. 닷새 동안이나 밥을 굶었더니 어느새 어지럼증이 생겼지요. 남자인 나도 한 발짝 움직일 힘이 없는데 부인은 얼마나 힘이 들까? 유진사는 안방 쪽을 흘게 쳐다보며 가만히 귀를 기울였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 인기척도 나지 않았지요. 유진사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억지로 기어서 겨우겨우 안방으로 건너갔지요.
그런데 남편이 들어가자 무언가 막 입에 넣고 씹고 있던 부인이 화들짝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입속에 든 것을 꿀꺽 삼켜버렸답니다. 당신 혼자 무얼 먹고 있었기에 그렇게 화들짝 놀라는 것이오? 만약 먹을 만한 것이 있었다면 제가 어찌 혼자 먹겠어요? 아까 현기증이 나 쓰러졌는데 문득 벽에 붙어있는 수박씨 2개가 눈에 띄더군요. 그래서 그중 하나를 떼어 씹다가 막 한탄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유진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자 부인은 얼굴을 붉히며 벽 한 모퉁이를 가리켰답니다. 그곳에는 말라 비틀어진 수박씨 하나가 붙어 있었지요. 유진사는 부인과 수박씨를 번갈아 보며 길게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났지요. 유진사님 계십니까? 우리 집에는 올 사람이 없는데. 유진사는 기다시피 하여 밖으로 나가 보았어요. 이 댁이 바로 유진사님 댁입니까? 낯선 심부름꾼 하나가 넙죽 절을 올리며 물었지요. 그렇네만 무슨 일인가? 선비님이 벼슬을 하시게 되어 그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심부름꾼의 말은 너무 뜻밖이었지요. 유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이나 대들보를 붙잡고 서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며 정신을 가다듬었답니다. 자네가 무언가 잘못 알고 온 듯하니 다시 알아보시오. 유진사는 이렇게 말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부인에게 금방 있었던 일을 전해 주었어요. 그게 정말이라면 참으로 잘된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리가 없어. 진사가 처음 벼슬길에 나가려면 반드시 이조판서의 추천이 있어야 하오. 그런데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온 나를 이조판서가 어찌 알고 추천을 하겠소? 이렇게 유진사가 부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다시 그 심부름꾼이 유진사를 불렀답니다.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진사님이 맞습니다. 심부름꾼은 무릎을 꿇고 확신을 하였지요. 그제야 유진사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사실로 믿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유진사는 먼 산을 바라보며 한탄을 하였지요. 내 비록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으나 지금 끼니를 걸은 지 여러 날이라 움직일 수가 없으니 임금님께 어떻게 인사를 드리러 갈꼬? 그러자 심부름꾼이 걱정하지 말라며 어디론가 바삐 가더니 한참 만에야 돌아왔지요. 어깨에 쌀과 반찬, 뗄 나무를 잔뜩 지른 지게를 짊어지고 왔답니다. 심부름꾼은 미음을 쑤기 시작하였어요. 유진사는 심부름꾼이 정성껏 주어준 미음을 먹고 비로소 기운을 차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유진사가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다는 소문은 어느새 고을 여기저기로 퍼져나갔지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더니 문 앞에 길게 줄을 이었답니다. 드디어 유진사가 임금님을 만나 뵙고 벼슬 자리에 올랐지요. 이제는 더 끼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여. 나를 임금님께 추천한 이조판서는 내가 전혀 모르는 분인데 어째서 그분이 내게 도움을 주신 것일까? 유진사는 늘 그것이 궁금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유진사의 옛 글 동무가
이조판서와 아주 가까운 친구였답니다. 그 글동무는 유진사가 굶어서 거의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조판서에게 그를 소개했던 것이지요. 배움이 높고 성실한 친구가 있네. 옛 글동무인데 집안이 가난하고 또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 지금은 그냥 시골에 묻혀 지내고 있지. 그냥 놔두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야. 자네가 벼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걸세. 자네가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틀림없겠지. 내 몇 가지 더 알아본 뒤에 추천을 올리겠네. 이렇게 해서 이조판서는 친구의 말을 믿고 만나본 적도 없는 유진사를 임금님께 추천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릴 적 우정을 여태껏 잊지 않고 있었다니. 사정을 알게 된 유진사는 옛 글동무의 우정이 아주 고마웠지요. 또한 옛 글동무와 이조판서의 우정과 믿음에도 크게 감동을 하였답니다. 친구와 이조판서의 덕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청렴한 관리가 되어야겠구나. 유진사는 이렇게 굳게 다짐했답니다. 몇 해가 흐르고 유진사도 여러 벼슬을 거쳐 드디어 이조판서가 되었지요. 유진사가 이조판서로 있을 때 마침 간성이라는 곳에 군수 자리가 비어 있었답니다. 간성군은 풍요로운 고을이라 그곳 군수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답니다. 이 때문에 유진사는 누구를 추천해야 할지 무척 고민스러웠지요. 부인이 유진사의 얼굴빛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물었답니다. 대감, 무슨 근심스러운 일이라도 있습니까? 임금님께 누굴 추천해야 할지 결정을 못 내리겠소. 유진사의 대답에 부인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다시 이렇게 물었지요. 대감을 처음 벼슬길에 오르게 해주었던 이조판서 대감의 집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의 이조판서는 죽고 그 아들 몇 명은 벼슬길에 올랐다고 하오. 또한 벼슬을 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 이름 없는 선비로 사는 아들도 있는데 집이 몹시 가난하다고 합디다. 듣기로는 학문도 깊고 됨됨이 또한 성실하고 바르다 하였소. 그러자 부인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대감께서 만일 그 사람을 간성군수로 삼지 않으신다면 그 옛날 벼슬을 얻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대감의 친구와 대감을 믿고 도와준 분의 아들인데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임금님께 추천하시지요. 부인의 말에 유진사는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리하여 이조판서의 아들을 임금님께 추천하여 옛 글동무의 우정과 이조판서의 은혜에 보답하기로 하였답니다. 훈장님과 공자님의 말씀. 어느 무더운 여름날 서당에서 훈장이 글을 가르치고 있었답니다. 날이 더워 그런지 아이들은 나른해하였지요. 한 아이는 글은 읽지 않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답니다. 보다 못한 훈장은 그 아이를 호되게 나무랐어요. 공부는 하지 않고 졸다니 어젯밤에 뭘 하였는가? 훈장은 책 읽기를 마치고 아이들에게 배운 대를 암송하라고 하였지요. 아이들은 소리내어 큰 소리로 암송하였답니다. 훈장에게 혼쭐이 난 아이는 글을 한창 읽다가 머리를 들어 슬쩍 훈장을 보았지요. 훈장 또한 몸이 나른하여 꾸벅꾸벅 졸고 있었답니다. 혼이 났던 아이는 웃으며 훈장을 불렀답니다.
선생님. 아이가 부르자 훈장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지요. 그러고는 졸지 않은 척하며 자세를 바로 잡았답니다. 선생님도 조시네요. 뭐라? 내가 존다고? 훈장은 애써 졸음을 감추었어요. 네, 저희가 책을 읽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도 졸고 계셨어요. 혼난 아이는 훈장이 졸고 있었다는 것을 아이들 앞에서 말을 했지요. 하하하. 아이 말에 서당 아이들은 실컷 웃었답니다. 훈장은 멋쩍어하며 말하였지요. 이놈, 쓸데없는 소리 말거라. 내가 존 것이 아니라 공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감은 거란다. 공자님의 가르침을 받고 너희를 가르치기 위해 눈을 감았단 말이야. 알았냐? 훈장의 말은 그럴듯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훈장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지요. 아주 근사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이지요.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시다니 공자님을 정말 만나셨다는 거야?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시니 나도 거짓말을 해야지.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고 훈장이 책을 읽을 때 꾸벅꾸벅 조는 척을 하였지요. 그러자 훈장은 또 그 아이를 불러 꾸중을 하였답니다. 이놈, 또 졸고 있는 것이야? 전 졸지 않았습니다. 이놈 보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느냐? 선생님, 저는 졸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도 공자님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절대로 존 게 아니에요. 훈장은 눈을 껌뻑이며 물었지요. 그래, 공자님을 만났더냐? 네. 아이는 거짓으로 대답하였어요. 그래? 공자님께서 뭐라 하시더냐? 제가 물었지요. 아까 우리 선생님을 만나셨나고 물었더니 공자님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셨다고 하던데요. 아이의 말을 들은 훈장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답니다. 아이의 말에 서당 안에는 한낮의 더위를 잇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